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했죠.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도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조직 중에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관료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내신에 꼭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료제 보겠습니다. 관료제. 관료제 들어보셨나요? 윤리 시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료제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게 등장 배경이 산업사회에서 등장했습니다. 산업사회. 18세기 이후에 대규모, 사이즈가 큰 대규모 공식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라미드형 조직입니다. 피라미드형. 그래서 일반 회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여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 그렇죠. 사장이 있죠. 사장. 그 다음 밑에 전무, 상무, 이사진들이 있습니다. 각 밑에 영업 부서, 경리부, 총무부, 부서가 있고요. 이 부서 형태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이 있고 내려가면 차장, 과장, 대리, 말단, 사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말단으로 갈수록 인원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수가 적어지는 대규모 공식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슨 미드다? 그렇죠.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이걸 관료제라 그럽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관료제 형태죠.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 어떤 일부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2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누가 있죠? 그렇죠. 부장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부장 선생님들 밑에 이제 평교사들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평교사를 맡고 있고요. 자, 이렇듯이 공무원, 기업체, 대규모 조직은 관료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등장 배경이 언제 등장했냐면요. 산업혁명 이후에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식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졌죠. 컨베이어 벨트 기억납니까?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무슨 타임즈? 그렇죠. 모던 타임즈. 모던 타임즈에 보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죠. 노동자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이, 그렇죠. 전문화, 분업화돼 있죠.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유리만 끼고, 어떤 사람은 바퀴만 끼고. 그리고 이걸 감독하는 누가 있었죠? 그렇죠. 중간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가 있었고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품종, 단일 품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제 대량 생산 시스템 하에서 관료제가 등장한 겁니다. 관료제 특징과 장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일단 수직적 위계서열이 있습니다. 수직적 위계서열. 아까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었죠. 그렇죠. 이 관계가 수직적입니다. 사장부터 말단까지가 위계관계가 아주 서열적으로 엄격한 수직적. 또 중앙 집권형이에요. 그렇죠. 권력, 정보는 누가 독점하죠? 그렇죠. 사장이 독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일반 사원의 정보는 누가 알고 있을까요? 대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리의 정보는 과장이 알고 있고요. 과장의 정보는 차장, 차장의 정보는 부장, 부장의 정보는 쭉 올라가서 나중에 사장. 그럼 사장은 모든 사원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중앙으로 집중된 중앙 집권형 형태입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왕조사에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도 중앙 집권형이었죠. 자, 왕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장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의사결정이 하향식이에요. 하향식은 뭐냐면요. 이 향이 향할 향자입니다. 어디를 향한다? 아래를 향한다. 위에서 명령을 내리꽂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꽂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게 관료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명하달. 윗사람이 명령을 해서 아래로 전달한다 해서 상명하달입니다. 반대로 하위상달은 요거는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탈관료제. 거꾸로 됩니다. 아랫사람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최근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탈관료제, 팀제 형태는 하위상달입니다. 상명하달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임금체제는 이렇게 됩니다. 연공서열입니다. 연공서열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연도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공을 인정해서 서열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오래되면 임금도 올라가고 승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호봉제라 그래요. 호봉이라는 게 보통 공무원 임금을 책정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월급 또한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이 더 나오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호봉제. 근데 나중에 이 호봉제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거든요. 호봉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니까 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사 안일에 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봉제 시스템이 좀 도입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관료제는 규약과 절차가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규약. 그러니까 업무가 표준화돼 있어요. 모든 걸 문서로 해요. 구두로 안 합니다. 말로 안 하고요. 모든 걸 문서, 결제 시스템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표준화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높아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안정성과 지속성이.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도 관료제죠. 자, 우리 담임선생님 볼까요? 담임선생님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합니까? 그렇죠. 조회 가죠. 조회 가서 학생들 출석 체크하죠. 또 안 온 학생이 있으면 집에 전화하죠. 왜 안 온지 확인받죠. 나중에 결석계 제출하라고 하죠. 종례하죠. 상담하죠. 시험 평가하죠. 이 채점하죠. 이런 게 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담임 업무, 교사 업무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신을 하셨어. 임신을 하셔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셔. 그럼 학교에는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부담임 시스템이 있죠. 부담임이 담임으로 올라와서 담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때요? 그렇죠. 담임의 역할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임도 담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바뀌어도 과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관료제를 경성형 조직이라 그래요. 좀 딱딱하게 굳어서 안정적이다 해서 경성형. 이 경자가 딱딱할 경자예요. 자, 딱딱할 경직돼 있다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버님이 전날에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오셨어. 그래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여보 오늘 하루 쉬세요.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쉬세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막 이러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빠 우리 관료제는 업무가 표준화돼 있어가지고 아빠 일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어. 아빠 오늘 쉬어도 돼. 물론 이렇게 말하면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죠. 실제로 그냥 막 회사 막 빠지고 막 잘리고 막 그럽니다. 자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세분화. 선생님은 관료제 시스템 학교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연구부 기획입니다. 연구부 기획의 일로서 전문적인 일을 담당해요. 또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책임과 권한이 아주 명확해요. 책임과 권한. 왜 할 일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선생님 옆자리 안영규 선생님은 연구 부장 선생님. 또 옆자리 이은주 선생님은 연구기획 2의 역할이 있고요. 이렇듯이 하는 일이 딱딱 정해. 어떤 선생님은 고사, 시험관리 역할, 어떤 선생님은 평가 역할. 이런 듯이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기 때문에 재량권,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가 작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 내신에 무조건 시험 문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아주 분명하죠. 예를 들면 어떤 학급에 문제가 생겼어. 뭐 3학년 2반에 문제가 생겨. 3학년 2반 담임선생님 누구세요? 담임선생님 오세요. 그 문제 해명하세요. 혹은 심할서 쓰세요. 이렇듯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왜? 3학년 2반은 2반의 업무만 전문적으로 세분화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부서 간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관료제는 또 중요한 게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큽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게 실제로 실무는 누가 하냐면요. 이 말단 사원들이 실무를 해요. 실제적인 업무를 하죠. 그리고 대리급 이상, 특히 과장, 차장 뭐 하냐면요.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을 이제 중간 관리자라 그래요. 중간 관리자는 실무보다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해요. 이 대리나 일반 사원들이 실무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관리하고 감독해서 나중에 사장한테 인사 고과 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사장이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연봉 협상, 승진도 시켜주고,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특히 관료제는 중간 관리층의 비중이 크다. 중간 관리층이 누구다?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다. 또 지위 획득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된다.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관료제는 능력 볼까 안 볼까? 아까 월급은 어떻게 준다 그랬죠? 호봉제로 준다고 했죠? 관료제 능력 볼까 안 볼까? 그렇죠. 능력 봅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시험은 경쟁률이 있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진 아무나 다 교장 선생님 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을 봐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채용과 진급에는 능력을 본다는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왠지 관료제는 능력을 안 볼 것 같죠? 자, 임금에 있어서는 호봉제로 자연적으로 올라가지만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는 능력을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관료제 단점 들어가겠습니다. 관료제 단점. 자, 관료제는 이렇게 조직이 비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직이 크다 보니까 정보화 사회와 같은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삼성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 소프트웨어를 만들까요? 하드웨어를 만들까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휴대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듭니다.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지금 삼성의 운영체계가 뭐죠? 안드로이드죠. 안드로이드.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 구글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이 플레이스토어 있죠? 플레이스토어에서 개인들이 어플을 구매할 때 그 어플 가격이 2,000원이면 50% 1,000원은 구글이 먹고 있어요. 수수료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올리는 그 수수료라든지 수익 구조가 구글에서 엄청난데요. 원래는 이 안드로이드가 독자 회사였어요. 이 안드로이드 사장이 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팔려고 처음엔 삼성을 찾아왔어요. 삼성이 이제 말단 직원을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한테 사세요. 근데 이 직원이 앞으로는 스마트폰 시대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 대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대리가 지금 출장 갔어. 그 다음날 도착했어. 대리가 괜찮은 것 같아. 일반 사람한테 보고서 만들려고 그래. 보고서를 만들었어. 보고서 만들어서 과장한테 보고했어. 과장 어디 갔어? 연수 갔어. 또 그 다음날 온대. 또 기다려. 차장한테 물어. 또 차장 출장 갔어. 또 기다려. 이사, 사장까지 결제가 올라가는데 근 5일, 6일 걸렸어요. 사장이 읽고 괜찮아. 해. 또 내려오는데 또 3일, 4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안드로이드를 구매하려고 봤더니 이 안드로이드 사장이 기다리다 못해 어디 찾아갔습니까? 구글 찾아갔어요. 구글 찾아가서 우리 이거 사세요 하면서 바로 사장한테 보고가 들어가니까 사장이 바로 샀습니다. 이렇듯이 관료제는 지위 보고 라인, 결제 라인이 너무너무 길어요. 직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사회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경시되고 특히 관료제는 절차를 너무 중시해요. 그래서 이걸 레드테이프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관료제는 문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연말에 보면 문서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문서를 무슨 테이프로 묶어두죠? 그렇죠. 빨간 테이프로 묶어둡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많아진다 해서 절차. 자, 비효율이 된다. 자, 그래서 관료제 문제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목적 전치 현상. 이건 뭐냐면요. 목적보다 수단, 절차를 강조해서 목적을 경시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어 볼까요? 병원 시스템, 병원도 관료제죠. 병원장이 있고, 그 다음 부원장, 과장, 그 다음 기획실장, 말단 의사, 이렇게 간호사 있습니다. 이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후송을 갔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 측에서 뭘 요구합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지금 보호자가 안 갔거든요.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 환자가 죽었어요. 병원의 목표는 뭡니까? 환자의 생명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목표는 등한시하고 보호자 동의서라는 절차와 수단만 강조하다가 환자가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 뭐라고요? 목적 전치. 전치가 뒤집힌 거야. 목적을 중요시 안 해서 목적이 뒤집혔다. 목적 전치 현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무사한일 복지부동에 빠집니다. 자, 무사한일. 자, 이거는 월급을 어떻게 준다? 호봉제로 주다 보니까 대충 일하는 거죠? 복지부동. 복지부동이 뭐냐면요. 이 복이 엎드릴 복자, 지가 땅짓자. 그래서 자,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권력이 과두제. 과두제가 뭐예요? 대가리가 커진다. 대가리에서 권력을 다 집중한다. 그러니까 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사에서는 탈관료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 포인트를 좀 줄일게요. 13포인트가 적당하겠네요. 탈관료제. 탈이 무슨 탈자일까요? 그렇죠. 벗을 탈자. 관료제의 형태를 벗어났다. 네, 지금은 팀제, 네트워크제 이런 걸 다 탈관료제라 그래요. 정보화사의 사회 변화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변하죠. 조직도 경직돼 있으면 안 돼요. 부드럽게, 유연하게. 부드러울 연자를 써가지고. 연두부 있죠, 연두부. 부드럽잖아요. 연성형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너희들 그 영화 중에, 탐 크루즈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 있죠? 미션 임파서블. 거기 팀장이 누구죠? 탐 크루즈. 그 다음에 팀원들이 있죠. 여러 팀원들이. 자, 이런 지금 그 탐 크루즈가 운영하고 있는 이 팀 또한 탈관료제의 일원이에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미션이 주어지죠. 미션이 주어지면 팀원들을 소집하죠. 근데 각 팀원들이 자기 역할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 역할도 합니다. 한 사람은 해킹도 하고, 한 사람은 무술도 하고, 무술도 하는데 해킹도 잘해. 탐 크루즈 해킹도 하는데 무술도 잘해. 여러 가지 일 다 합니다. 이런 형태가 탈관료제. 최근에 이제 정보화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IT 회사들이 보통 탈관료제, 팀제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좀 수평적이에요. 직급이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팀장이 있어요. 팀장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제 팀원들이에요. 팀원들. 팀원하고 이제 팀장. 그리고 팀원하고 팀장. 이런 게 연결돼서 꼭대기에 그냥 사장 한 명 있어. 이렇게. 또 구성원들이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내 메신저가 있어. 사내 메신저. 자, 이런 식으로 메신저로 의견을 교환해요. 아까 관료제는 어떻습니까? 말단사원의 의견이 사장까지 전달되는데 결제란이 굉장히 길었죠. 이제 팀제 형태는 어떻게 하면요. 팀원이 곧바로 사장한테 1대1 채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 문제가 있어요. 우리 회사 양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점심 먹고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양치하다 보니까 옆에 사원이 막 똥 누고 있고 똥 냄새 나고 제발 양치하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사장이 이 의견을 말단사원한테 들었어. 아, 우리 사원들이 이런 게 불편하구나. 그래서 사장이 지시를 해서 양치실을 만들어. 그럼 사장이 직원들 전체 메신저를 뿌려요. 우리 지금 양치실을 만들었으니까 잘 애용해주세요. 하트 뿌잉뿌잉 막 이런 식으로 막 메신저를 뿌려요. 그럼 직원들이 이제 어때요? 의견을 누가? 말단 사람이 얘기했지만 또 사장이 또 들어주죠. 이 관계가 어때요? 수직적이에요? 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입니다. 또 상향식이에요. 어때요? 부탁을 밑에 사람이 사장한테 시켰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상향식. 자, 하이상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요, 팀제가 탈관료제는요, 이제 연봉제예요. 능력을 봅니다. 이제는 재량권이 중시가 돼요. 재량권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팀제 같은 경우는요, 이 팀장이 만약에 갤럭시 A 휴대폰을 개발하려고 해요. 그럼 누가 개발을 잘하면 이 사람은 개발 팀장이 돼요. 나머지는 개발 팀원이에요. 개발이 끝나면 이 사람은 홍보를 잘해. 그럼 홍보 잘하는 이 사람이 또 홍보 팀장이 돼. 아까 개발을 했던 개발팀장은 다시 홍보 팀원으로 돌아가. 홍보가 끝나. 이 사람은 판매를 잘해. 판매를 잘하는 이 사람은 또 판매 팀장이 돼. 아까 홍보 팀장은 또 판매 팀원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팀제 같은 경우는요.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합니다. 멀티플레이어.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부서 간의 경계가 약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좀 약한 문제가 있어. 만약에 이 휴대폰의 판매가 안 됐어.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나는 판매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개발도 좀 했으니까 누군가 이런 책임 소재를 따지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과장, 부장, 차장의 직급을 완전히 축소해버렸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의 비중이 축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조직이 탈관료제입니다.
자, 오늘 좀 강의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